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 교사 육종우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고전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반가운 것은 참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당연히 만나던 우리 학생들을 항상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보다가 대면에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반갑고 또 감격스러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앞에 뒤에 제가 먼저 좀 고전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요. 그리고 끝에 또 공지할 것들은 또 제가 공지를 하는데 역시 메인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약 1시간 30분가량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학년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처음 고전 아카데미를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1회 때는 그동안 고전 아카데미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고전 아카데미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언제 개교됐는지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언제 됐죠? 네. 얼마 있으면 이제 개교 기념일이죠? 2014년 8월에 이제 저희가 개교를 하면서 함께 고전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학년도 2학기 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2014학년도 고전 아카데미 시작은 공교롭게도 오늘 하게 되는 소크라테스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1기 학생들만 있어서 당시에는 N동에서 48명의 학생과 함께 고전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좀 미비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정적인 역시 교장선생님의 강의로 친구들,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이것이 흘러서 벌써 3년, 이제 3개 학년이 다 참가가 되고 16년도 후반부 그리고 17학년도부터는 연평균 참가 인원이 319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됐어요. 사실은 17학년도에 저도 저희 충남 삼성고에 처음 오면서 이 고전 아카데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압도되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고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아 적기도 하고 또 끝에 잠시 여러분도 하겠지만 질문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4년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를 개교하실 때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가 많이 묻어나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 큰사 고전 아카데미는 어찌 보면 충남 삼성고의 아이콘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19학년도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큰사 고전 아카데미 스터디를 시작했는데요. 대규모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아카데미 개념으로 정말로 이렇게 개별적인 스터디를 진행했고 현재 3학년 여기 몇몇 학생들은 지금 이때 같이 참여한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를 저희 큰사에서 시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저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지만 또다시 새롭게 시도를 했죠. 언택트 고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잘 안 보시나요? 네, 고전 아카데미 참가 인원은 사실상 100명, 120명 정도가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활동지나 이런 참여를 했는데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의 조회수는 918회가 넘는 엄청난 910명이 시청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1000회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을 학부모님들께서 보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면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그리운 일이지만 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또 엄청난 파급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뭔지 아시나요? 네, 네 발표하고 싶어요? 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강의 모습이시죠?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고 제가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와서 과연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모습 보이시죠? 왼쪽 사진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이게 좀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같이 소통하고 질의응답했던 그 예전의 시간들이 또 있었고 작년에는 좀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미흡했지만 또다시 올해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에서도 하버드대에서 한 그런 강의 못지않은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또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도서 선정 기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저희가 일단은 인문학과 철학을 다 아울러서 선정을 하고 있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권의 목록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간디 자서전과 종의 기원을 진행했고 오늘은 뭐죠? 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개교할 때 시작되었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다시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은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 읽어야 될 정말로 고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윤리 교사입니다. 저희가 윤리학 사상에서 서양 윤리 배울 때 소크라테스를 반드시 가르치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17학년대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 역시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께 이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많은 교양과 학식을 쌓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도서에 대한 소개나 뭐 이 저자에 대한 소개도 제가 했는데요. 사실 한번 듣고 보니까 역시 저보다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탁월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제 순서는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품 강사 박하식 교장 선생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또 재밌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읽기 위해서 또 고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또 우리 언택트로 또 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 큰 사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우리나라의 또 우리의 큰 사연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되는 것은 같이 교장 선생님이랑 읽으려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고전인데요. 이 고전은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가 뭐 무슨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듣긴 듣는데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는 그런 게 고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고전들은 분명히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읽게 되지는 않을까요? 왜 안 읽을까요, 사람들?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고전을 펼쳐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벌써 이제 사람 이름부터 우리가 잘 생소하고 또 지역 이름, 거기는 용어 자체가 다 이렇게 생소한 게 느껴져서
열심히 결심을 하고 읽다가 한 2페이지 넘기고 덮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약간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2021년 6월 8일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고전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고전을 보려고 한다면 고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고전이란 책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책들이 아니라 반드시 저자가 있고 어느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고전이 쓰여져 있는 그 시기를, 또 그때 상황을 알지 않으면 고전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읽기 전에 조금만 투자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고전이라는 책을 읽는데 한 5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만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그런 상황과 배경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고전 아카데미의 첫 번째 순서인 아폴로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이 책은요, 요 선생님도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이 중에서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읽어본 사람 있죠? 몇 페이지? 안 읽었어요? 안 읽으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가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은 60페이지가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0페이지가 넘지가 않으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하나를 가지고 책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대화편인 크리톤, 파이돈 이런 거와 함께 책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내용은 6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익혀지지가 않고 또 잘 읽지 않는 이유는 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오늘 주옥 같은 문장이 실려있는 이 소크라테스 변명을 후반부에 읽을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서 한 앞에 20분 정도는 맥락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책의 내용을 같이 읽고, 이 소크라테스 변명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교양을 또 상식을 넓혀가는 건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얘기하기 전에 서양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서양의 문화는 큰 흐름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큰 흐름을 무슨 즘? 우리 한국인은 알죠?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서양의 문화의 큰 두 기둥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사실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바로 오랜 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해 왔고 지금도 영향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 이 두 가지가 서양 문화의 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이 책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집일까요? 헬레니즘일까요? 헤브라이즘일까요? 이것도 우리 현역분이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이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라는 것이 헬레니즘의 출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크라테스 변명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지만 헬레니즘의 출발인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절에 배경이 됐던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나요? 쭉. 네. 예. 자, 그러면 그리스라는 서양 문화의 출발이고 서양 문화의 중요한 중심이었던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중요한 중심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가 지금 보시는 대로 BC 6세기 말부터였어요. 이 BC 6세기 말 때 그리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들이 생겨났냐면 무슨 국가? 도시국가가 생겨나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역사적으로 폴리스래, 폴리스.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여러 도시국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도시국가마다 자기의 특성을 갖고 다른 도시국가랑 차별화시키는 그런 도시국가가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근데 그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특징이 서로 대조가 되는 두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 두 개가 어디죠? 아테네와 스파르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스파르타인 거예요. 그리고 저 지도가 바로 그 옛날 고대 그리스의 지도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했는데 가장 라이벌인 두 나라가 바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였어요. 라이벌이면서 너무나도 정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아테네는 무슨 정치? 보는 대로 민주정치. 그것도 지금의 민주정치랑 다른 점은 무슨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그 발전에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체제랑 전혀 반대 입장인 전체주의. 이런 입장으로 정치 형태와 문화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그래서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갔던 시대가 고대 그리스의 6세기 말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여러 도시국가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막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도시국가들이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BC 6세기 말 그 이전서부터 그리스는 서양이고 그 서양의 이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양에 대제국이 건설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 나라가 고대 7세기, BC 7세기, 6세기 이 시기에 거의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동양에. 중국 말고. 그게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 그 페르시아가 바로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동양의 터키까지 다 정복을 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눈앞에 그리스가 남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저기 커요.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국가 몇 개 있는 그리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제국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한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그리스가 진다.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돌고 있을 때가 바로 BC 6세기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분열도 되기도 하고 경쟁하고 했는데 큰 적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합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맺어? 도시국가끼리 동맹을 맺어요. 그 동맹을 맺은 동맹을 무슨 동맹?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요. 델로스 동맹. 페르시아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분열되어 있고 독립적인 그런 도시국가가 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델로스 동맹이었는데 그 델로스 동맹의 맹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도시국가 중에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테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지금 대제국인 페르시아랑 싸워서 이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 페르시아하고 델로스 동맹인 그리스하고 싸운 세계 최초의 동양과 서양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3차에 걸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보더라도 저렇게 작은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거예요. 그때 그 3번에 걸친 전쟁 중에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전쟁이 바로 뭐냐면 저기 화살표에 있는 마라톤 전투가 있었어요. 마라톤 전투가 시작됐을 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을 걸어왔을 때 아테네 시민을 비롯한 이 폴리스의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다 졌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복종하고 노예가 될 준비만 하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차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사병이 이 아테네로부터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도시서부터 아테네까지 막 뛰어간 거예요.
그 뛰어간 거리가 얼마일까요? 그 당시 42.19km를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케. 그리고 죽었어요. 니케가 뭘까요? 나이키. 나이키가 뭐예요? 승리의 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그 스포츠 용품의 나이키가 이제 거기서 온 건데, 니케라는 것이 승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말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니케 그리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그때부터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이긴 중요한 공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완전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단착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아테네가 나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그런 꼴을 제일 보기 싫어했던 도시가 어디야? 스파르타가. 그러니까 이긴 건 네가 공유 세워서 이긴 건 좋은데 너무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난 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아테네에 대응하는 그런 동맹을 맺자. 그 동맹이 무슨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스파르타 중심이 돼가지고 잘난 척하는 아테네하고 결국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스파르타가 이겼을까요? 스파르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테네가 갖고 있었던 위세라든가 어떤 부흥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하고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살던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던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의 나중에 사상을 이해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엄마 아빠의 직업이었어요. 아빠의 직업은 뭐라고요? 그는 이제 그 조각하는 사람, 예술적인 조각이 아니라 건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엄마가 산파예요, 산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고, 지금 말씀드렸던 주요 활동되는 아테네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학을 좀 안다 한 사람들은 다 몰려와요. 거기다가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출세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으로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출세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변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수많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로 서양 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자연 철학자가 바로 이 그리스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스트 그 우리가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철학과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등이 있었던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철학자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철학자끼리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받기 시작해요. 돈을.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학원 강사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아주 멋진 강의를 하면 그쪽으로 막 몰리고 그러잖아요. 교육선생님. 그런 것처럼 소피스트들은 새로운 말, 그리고 듣지 못했던 말,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의 고객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자 하니까 어떤 말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강사다 하더라도 만약에 똑같은 윤리를 가르치는 동영상 강사다 또는 뭐 그거를 가르치는 강사다 할 때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 수능에 잘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약간 야한 얘기,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점점 재미있는 얘기, 감각적인 얘기, 상대적인 얘기, 상대주의적인 얘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테네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그러한 쪽보다는 감각적인 것, 재밌는 것, 이것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것이 점점 매몰돼가는 그런 아테네 청년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똑같은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지금 그게 감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테네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도 통하고 스파르타에서 통하고 페르시아에도 통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거든. 무엇인지 몰라도 그런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피스트한테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점점 누구한테 가? 소크라테스한테 가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또 뭣도 안 받아. 수강료도 안 받아.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얘기에 막 익숙했던 청년들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리고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어. 그것을 찾아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강료를 많이 받았던 이 사람들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움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스파르타의 짐을 통해서 이제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 세력이 줄어들고 독재 전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적인 사람으로서 인기 있는 사람이 경계 대상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그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에 쇠퇴하니까 그동안에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아테네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에 졌잖아. 그러니까 친스파르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인사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경계 대상 1호가 돼요. 그 1호 중에 1호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올바른 얘기를 했던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청년을 타락시킨 사람들이 그런 소피스트들인데, 그런 정치인들인데, 거꾸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한 고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은 그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래도 하는 나라였으니까 고소를 당했을 때 그냥 벌을 주진 않잖아요. 변호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같으면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내가 죄가 없음을 변호사가 입증해 주는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고소를 당했지만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지만 나는 정말 그렇지 않았어. 나는 정말 아테네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것뿐이야.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렇게 구체해 보이는데, 변호를,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맥락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맥락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가 500명이 판단하는 민주주의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 500명 앞에서 내가 고소를 당했지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아테네를 생각한 사람이고 진심으로 아테네 청년들을 생각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최후 진술을 하는, 자기가 바로 최후 진술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500명이 소크라테스가 다 변호를 하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0대 220으로 소크라테스 유죄가 판결이. 그래서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최후의 진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한 진술은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이 있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변명은 법정에서의 진술이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싶은 사람은 바로 밑에 있는 파이돈이라는 책에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은 바로 지금 이런 쌤이 했던 그런 맥락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는 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분을 인류의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플라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플라톤은 밑에부터 얘기를 하면 플라톤은 굉장히 그 부유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명예가 있는 그 귀족 가문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아테네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저게 멋있네. 이 사람한테 가니까 저게 멋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많고 그러니까 과외비도 충분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난 다음에 그동안 쇼핑했던, 과외 공부 쇼핑했던 모든 것을 끊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완전한 제자로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일생을 두고 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한다. 네 가지에 감사한다. 네 가지 감사한다 중에서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역사의 상식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그 사람을 나누는 기준 두 가지인데, 자기 그리스 사람 아니면 이방인, 야만인 이렇게 나눴거든. 그래서 나는 그리스인, 야만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크라테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님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기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만남은 이 플라톤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크라테스를 알고 있는 모든 자료는 플라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철학자들의 지금까지의 논의가 도대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여러 책이 있어요. 24책이 있는데, 저 24가지 책에 플라톤이 쓴 대화편 안에 거의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이 쓴 대화편 안에 소크라테스가 한 대화록을 가지고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플라톤이 썼으니까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사상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 사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논의가 많아요. 어디까지가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소크라테스 얘기일까 아니면 플라톤 얘기일까. 그런데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시와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을 우리는 소크라테스 변명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양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인 그리스 문화를 알 때, 헬레니즘을 이해할 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만큼 서양 역사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책에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들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고,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이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때 이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윤리 시간에 소크라테스 변명에 한 책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있다. 윤리 시간에 이제 서양 철학사를 배울 때 이런 책이 있다라고 듣기만 했지 읽지는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교 때 철학 공부했는데, 철학 강의의 첫 번째 강의가 이 소크라테스 변명을 이제 영어책으로 읽는 거였었어요. 그때가 1976년이었는데, 그러면 몇 년 전인가? 몇 년이지? 45년쯤 되나? 그러니까 45년 전쯤에 이 책을 제대로 읽었어요, 제대로. 그때 영어로. 근데 그때 교수님이랑 같이 읽었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크라테스 설명의 첫 번째 장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장에 가서 내가 막 웅변처럼 막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동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작은 얘기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얘기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나는 아테네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는 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였던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구예요. 자기 아주 소크라테스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서부터는 야 소크라테스야 내가 있잖아 너를 보니까 내가 너랑 친구를 못하겠어 앞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좀 이렇게 섭섭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내가 친구를 할 사람이 아니고 네가 내 수상이 좀 해줄래? 그래서 친구였던 카이레폰이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카이레폰이 이제 워낙 친했던 이제 사람이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소크라테스야 내가 있잖아 오늘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우정 같은 교회에서 가기도 하고 뭐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정보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델포이 신전에 갔어요. 델포이 신전에 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그 델포이 신한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신이시여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질문한 거야. 카이레폰이. 그랬더니 거기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카이레폰이 듣는 음성, 카이레폰이 신탁을 받는 것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가장 큰 현자야.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카이레폰은 어떻게 생각했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볼 때도 쟤는 친구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막 신나게 뛰어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친구요. 내가 지금 델포이 신전에서 얘기를 신탁하고 했더니 네가 아테네에서 제일 가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뭐 네가 아저씨 나를 이렇게 생기기도 잘 못생기고 사람들이 별로 뭐 단단한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아닐 거야 라고 돌려보냈지만 그 말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델포이 신전에서 친탁이 되어진 내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스스로. 그래가지고 바로 철학 여행을 떠나. 지금 보신 대로 신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 또 아주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역하는 시인들, 또 자기가 좋은 물건을 만든다고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소문나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탁이 맞을 거야. 해서 자기가 자기 친구 카이레폰이 신탁을 받은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입증하기 위해서 철학의 순례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시인, 장인을 만납니다. 이 세 그룹을 만나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 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뛰어나. 근데 얘기를 다 하고 보니까 뭐가 딱 차이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부분적인 지식뿐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은 시에 대해서 모를 거고 시인은 정치에 대해서 모를 거고 장인들은 물건 만드는 건 알지만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점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일부의 지식에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해 있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신탁으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제일 지혜롭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든 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지 하면서 지혜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부분적인 지식을 알고 있지만 진짜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나도 부분적인 지식을 따지려면 그 사람보다 못지 않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정말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난 모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잖아.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카이레퍼의 신탁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겸손한 탐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신탁을 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내가 정말 아테네 청년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떤 또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력이 뭐냐면 지금 보는 대로 청년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청년들한테 이상한 길을 알려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뭐 이상하게 뭐 절대적인 것도 없고 해봐야 된다.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타락시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한 당시에는 아테네는 국가 공식적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신을 비롯한 국가의 공식적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믿지 않고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것하고 이상한 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테네에 있으면 이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현실적인 얘기 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직접 읽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사망의 정현욱군이 66장의 밑에 나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켜고. 나의 이런 상황은 고소인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 때문. 유죄 판결로 생을 마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책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음은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시민 그대는 최대한의 돈과 명예와 명성을 쌓아 올리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을 최대로 향상하는 것을 거의 돌보지 않고 그러한 일은 전혀 고려하지도 주의하지도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돈에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덕에서 돈과 다른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르침이 청년을 타락시키는 이론이라면 나는 해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몇 번이고 서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들은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일,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해가 되는 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닌 많은 소피스트들은 청년들에게 인기 있었던 소피스트들은 야 괜찮아, 조금 거짓말해도 돼. 지금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너 그것이 뭐 네가 조금 커닝 안 했다고 해서 뭐 좋아진 일 있어? 이런 식의 처세술과 어떤 그 술수를 가르쳐줬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볼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눈에 가신 거예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돈벌이도 쉽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혹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만족도 시키고 다 공짜로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인기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테네가 망해. 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눈에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 죽게 되니까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가 맞긴 하지만 이런 얘기 했다가 내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쫓겨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어야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비겁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다른 점은 바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온 분명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거 처음 읽을 때 영어 원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I am a gadfly of Athens 이렇게 나와요. 그 영어책에 보면. 그래서 그때 여기서 등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때 영어책에 보면 G-O-D fly, gadfly. gadfly는 여러분들이 딱 느낌 봤을 때 어떤 곤충일 것 같아요? gadfly. 플라이, 그러니까 갓 빼놓고 플라이는 뭐예요? 파리잖아, 파리. 파리인데 신이야. 그러니까 무슨 파리? 파리 중에 큰 파리. 왕파리. 그러니까 등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말이니까 그냥 교선생 쉽게 말하면 I am godfly of Athens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테네의 왕파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준마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아테네라고 하는 멋진 말이 지금 시들시들 졸고 있어.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건강도 상해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잠들어가고 있는 자꾸 졸기만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말을 막 귀찮게 해서 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아테네에 이렇게 침체되고 있고 타락해가고 있고 감각적으로 돼가고 있는 아테네의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godfly of Athe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아테네의 등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얘기해요. 이거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읽어줄래? 수렴. 피고. 18장. 18장.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 같아서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이 이 나라에 부착해 놓은 등해이며 따라서 하루 종일 어디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각성시키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계속 읽어주세요. 이 신호는 일종의 목소리로서 내가 어릴 때 처음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금지하기만 할 뿐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22장. 그들은 지혜가 있는 체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는 것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이런 논박은 유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신이 내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26장.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돌봐야 하며 또한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락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라든가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파술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또 물어보고 해서 그 스스로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박시키는 거예요. 그런 대화법을 소크라테스가 많이 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하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막 좋아하잖아. 어떡하지 잘난 척하고 뭐 나한테 배우면 대학교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서 이 대화를 들어보면 막 다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좋아하는 청년들을 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타락시켰다. 자기들이 타락한 건 모르고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타락시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나를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이래서 좋아했던 거야. 라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 너는 국가의 공인된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이상한 신을 믿어? 라고 한 말이 바로 다이모니언이라는 이제 조금 우리가 평소에 못 들어보는 말이 거의 소크라테스 변명이 나오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나와요. 다이모니온은 뭐냐면
소크라테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혼자의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또는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떤 그냥 그러니까 이성으로가 아니라 깊이 성찰을 했을 때 내면의 음성이 필요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많은 갈등을 할 때 소크라테스한테는 그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이몬전. 근데 이것을 그냥 교장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마 양심의 소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심의 소리를 이 사람은 이거는 다이모니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 자체 용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의 소리인데도 그것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상한 신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우리 아테네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정하는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이모니언 때문에 그러하다.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변명으로 이제 변호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33장을 끝나가는데 끝나갈 때 하는 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냥 깊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있는 친구. 내가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하고 네. 친구. 멘탈은 누구라고 한번 밝히고 읽어주세요. 그 마이크가 있는 자리 좀 봐줄래요? 본인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변호한다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선이며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말하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기 위해 떠나지만 그들도 진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흉악과 부정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떠나갑니다. 가장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남기는 예언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45년 동안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고 정말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그 문장이 맨 마지막.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갑니다. 그러나 누가 옳은 길인지는 신만이 아세요. 신만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옳은 길이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삶을 분명히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죽음의 이유라는 것은 죄악이고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의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생각했을까? 어떤 생각을 상상했을까요? 선생님, 육신보다는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흔히 말하는 플라톤의 무슨 상? 이데아상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끝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현실적인 삶이 모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삶이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끝나면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 이데. 모든 것에 원형이 있는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세상이 이데아론입니다. 그 이데아론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선생님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현실이 다가 아니한 것을 이렇게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데아 세상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만족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것이 하루만 지나가 보자. 지금은 재밌지만 하루 지나서 생각해도 정말 재미있을까? 다시 말해서 examined life, 그러니까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토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반대되는 사람에게 논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지 지금 내가 듣기 좋은 말,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에 빠져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또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으로 만족한 것을 끝나고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 그러한 삶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랑 말할 때 이제 우리 여기 밀주 선생님, 최학 선생님 다 계신데 지덕복 합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지행합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은 그냥 언어의 유의, 지식의 유의로 끝나고 자기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지덕복 또는 지행합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은 굉장히 짧은 60페이지가 안 되는 이 책인데 이 책 안에 서양사상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남긴 거는 역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수제자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위대한 사상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서양 역사에 남긴 그런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면 파이돈, 크리톤, 항연 이 기타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그 후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특히 그 플라톤이 쓴 책 중에서 제일 그 유명한 이건 분명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아니라 플라톤의 사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거의 단정하듯 얘기하는 책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국가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플라톤이 선생님한테 배웠던 모든 것을 망라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국가론을 읽지 않은 사람은 대화 좀 하지 말라. 사람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국가론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정치 얘기, 교육 얘기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소크라테스라는 그 위대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서양철의 큰 기둥을 제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읽게 되길 바라고요. 바로 이 플라톤에 의해서 서양의 최초의 공식적인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 학교 이름이 바로 플라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학교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영어로 뭐예요? 충남 삼성 아카데미죠. 많은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이스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이스쿨로 하지 않고 아카데미라고 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이름을 줬을 때의 의미는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있는 학교다 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아카데미라고 고집을 했던 거였어요. 기획할 때. 그리고 이 아카데미에는 이 아카데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 학교의 그 의식과 생활에 많이 이렇게 적용을 교장 선생님이 해봤던 거였어요. 뭐냐면 지금은 뭐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충남 삼성 아카데미처럼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가면 교문이 있는데 교문이 등교를 하면 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문 위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었대요. 뭐라고 써 있을까? 써 있었을까?
너 자신을 알라. 아니고요. 아니고 너 자신을 알라. 그거는 정말 그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오나라는 그 가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툭 내던졌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좀 아까 얘기했던 카이에폰이 받았다고 하는 델포이 신전에 들어가는 비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의미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그 신탁으로서 너희들이 절대적인 지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무지의 질을 말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이제 벌써 약간 잘못 전해져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인데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한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뭘까요? 가르쳐가는 말이에요. 무엇을 모르는 사람?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기하학은 수학이잖아요. 수학. 그래서 이 플라톤이 세운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교의 그 핵심 과목이, 주요 과목이 수학하고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님도 계시고 우리 스님도 계시는데 우리 학교의 교과에서 그 과목 보통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의 순서는 수학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철학을 필수로 했던 것도 아카데미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선생님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수학을 가장 먼저 교과본에서 먼저 뒀고 철학을 했는데 바로 아카데미의 필수 과목이 수학하고 철학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정의가 뭐죠? 선의 정의, 선분의 정의. 점과 점 사이에 최대거리.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선이든 점이든 이 기하의 개념인데 선과 점은 뭐가 있으면 선과 점이 아니에요. 면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면적이 없으면 선과 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면이지.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네요. 선이 존재해야 하네요. 여러분 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는데 그 선을 걷다고 하는 것은 세로가 0.2mm인 그런 면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건 없다. 그러면 수학이라든가 기하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은 기하는 굉장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기초가 수학이고 수학 없이는 철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카데미의 필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이런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계보로 말하면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원을 만들었다면 이분은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지만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내가 전 세계에 이 우리의 선생님이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또 그 선생님인 플라톤,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 그리스 철학을 전 세계에 알려야지. 나는 사명을 갖고 전 세계 정복할 때마다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그리스 사상을 보급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 철학이 세계적인 그런 문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의미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이제 현대 철학자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서양 역사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잖아요. 뭐 실전 철학도 있고 뭐 해체 철학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 서양 철학은 뭐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 있냐면
플라톤 철학의 풋노트, 각주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플라톤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플라톤은 바로 모든 서양 철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모든 철학자는 플라톤주의자냐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은 이상주의, 이데아론이고 이제 현실적인 그런 과학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은 무지의 지다. 그리고 절대주의, 객관주의고 상대주의적인 진리가 아니라 것이고 바로 아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고 그런 지행합의를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삶에 대한 태도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하는데 요 여학생들은 누가 마지막 여기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읽어요? 네, 마이크 잡고. 심오한 철학적 내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자세, 인간들에게 있어서 잠깐. 그 위치에서부터 해주세요. 겸허의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과 자세, 심오한 철학적 내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자세,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함, 생물학적 삶보다 소중한 것, 죽음으로라도 꼭 지켜야 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선생님. 네, 정말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죽음, 그거보다 더 투자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를 보면 순교자 같은.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예수가 어떤 십자가에 정말 그 당시에 많은 그런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고 죽음을 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에서의 순교자는 바로 소크라테스다. 바로 세상에 많은 그런 비난과 그 이상의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철학의 진리의 순교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가장 훌륭한 삶과 당당한 죽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선생님이 바로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듣는 강의인데요. 진짜 너무 이제 새롭고 정말로 특히나 제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오늘따라 저 역시 굉장히 뭔가 마음의 울림이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규모 강의로 진행될 때 솔직히 이제 좀 조는 친구들이 많이 보였는데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에이스홀 친구들은 한 명도 졸질 않네요.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정말 저도 이제 윤리를 가르치면서 불과 얼마 전에 소크라테스를 가르쳤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 같이 가르친 것 같아요. 입시를 위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물 흐르는 이 강의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고전 아카데미 작년에 이제 온라인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의 어떤 소통의 시간이 좀 많이 아쉬웠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교장 선생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렇게 에이스홀에 와주신 우리 학생들이 또 조금은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는 에이스홀에 있는 우리 학생들부터 질문을 받고
또 중간에 제가 좀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서 줌에 있는 학생들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인데요.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사전 질문에 의하면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교장 선생님 좀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선정하신 이유, 그리고 책의 내용인 죽음을 항상 연습한다는 것의 윤리적 해석과 생물학적인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음을 연습해야 하며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적합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에이스 친구들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소크라테스 변명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색적인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교장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제일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죽음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연습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연습을 가져라. 그것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 정치와 철학의 대립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철학적 사고와 수기민주주의가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리철학이나 정치철학적인 이론들이 정치나 정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이러한 선생님의 죽음을 봤던 플라톤은 어떤 정치를 꿈꿨을까요? 민주주의 정치가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처럼 저렇게 위대한 분이 죽은 것은 바로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다. 다수결 때문에. 아까 220대 28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플라톤은 철저한 전체주의자였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좀 나쁜 의미에서 전체주의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중호적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뼈저린 느낌이 자기 선생님의 삶에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플라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전체주의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플라톤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 의해서 독재가 하는 것이 전체주의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가 지금 역사에서 만들어진 가장 모험적인 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노력이 끊임없이 돼야지 대중의 호소하는, 대중의 기여와 대중의 만족에 호소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결국 인간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술 친구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손을 먼저 들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현은 학생. 그 책의 내용에서 일관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추구를 강조를 하고 절대주의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서 그런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고 공격한 소피스트들은 이제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강조를 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쾌락 같은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날 현대 시대에서 더 우리에게 강조가 되고 우리가 쉽게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건 소피스트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욜로 같은 가치관을 강조를 하면서 물질적인 쾌락을 쫓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주의를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상대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절대주의가 가진 가치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질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현실적으로 그냥 뭐 사회 체제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은 지금 우리 현군이 얘기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진단으로서는 뭐냐면 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현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감각주의, 현실주의, 상대주의가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절대주의적이고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마다 또는 상황마다 다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것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것은 추구해 나가야 돼. 이것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그날에 거꾸로 질문하면 그거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좋은데 철학자가 한 말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난 들으려고 아니 철학자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에 철학자가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옛날에는 신학은 그러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철학의 위치가 또 기독교에 많이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실주의적으로 상대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 사회를 그냥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거기만큼은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근대 국가예요, 근대 국가. 그러니까 이 근대 국가의 그 철학적인 기반은 해겔의 절대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국가가 절대 정신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게 된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니까 그래도 일반 의지가 이제 이건 일반 의지 루소의 얘기이긴 한데 뭐 루소의 얘기, 해겔의 얘기를 종합해서 볼 때 혼자의 힘으로는 힘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국가가 지녀야 돼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가 있고 또 달라질 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러면 안 돼라고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가 그 역할을 국가가 계속해서 상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그 국가를 우리가 비난해요. 국가를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국가가 그 절대주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는 헌법이 있는 헌법. 헌법을 갖다가 우리가 매년 고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를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시행규칙은 해마다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안 바뀌어요. 그 교육기본법 안에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 국가 이것에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래도 예술까지 직접 오셨는데 우리 학생들 네, 질문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죠. 네.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앞서 선배님보다는 좀 질문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쑥스럽긴 한데 아까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 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재판장에서의 첫 발언 부분에서 웅변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겠다고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시장에서 하셨는지 좀 예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그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아고라는 뭐 그것이 이제 우리는 요즘에도 그 이제 활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아고라는 이제 광장으로서 이제 좀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온갖 소피스트들이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데가 아고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고라에서는 많은 서피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얘기를 많이 들으러 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를 크게 굉장히 외치듯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외치고 선동하고 하는 그런 톤이 시장에서 하는 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지금 무슨 인기를 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500명 모이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 이렇게 들어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배님보다 이렇게 수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근대 철학 사상 중에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대 영국의 경험론의 창시자인데 이분은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 있다. 우상. 네 가지 우상이 있다. 근데 그 첫 번째 우상이 시장의 우상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아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한 편견이냐면 언어에 의한 편견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막 호소력 있게 말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 말투라든가 그 미사여구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의한 편견을 벗어나라라는 것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좀 해주실까요? 아까 뒤에 학생 손든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네. 없나요? 네,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아까 29장에서 자기도 이제 벌을 받을 거고 죽으러 갈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 역시 자신 스스로 이제 벌을 받을 거고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의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들은 그 고설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고설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 재판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다 판단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없으면 이제 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질문하실 학생은 네, 그 음소거를 푸시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9반 박순기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죽기 전에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의문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 전에 소피스트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일반적인 인간 사회를 포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자세에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자기 주변을 둘러싼 것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그 민주 정치에서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 엘리트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약간 이렇게 우매한 군중 심리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민주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사실 그 법에 있어서 형식적인 면만을 약간 정당화하는 그런 말로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은 던져보지 않아서 이거를 그대로 따른 것인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전해져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너 자신 알라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이제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 자신 알라라는 말은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한 말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크리톤에 나오는 그 이제 사형이 결정이 됐잖아요. 사형이 결정이 됐는데 제자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그 그리스에는 총이 있어가지고 배가 떠난 다음에 들어올 때까지 사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배가 떠났거든.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있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간수한테 매수해가지고 매수해서 이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도망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시죠. 다 간수는 이제 다 손을 다 놨으니까 선생님 저희랑 가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나의 조국 아테네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보다 나의 제자 너희들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지금 나를 여태까지 내가 지금 너희들의 선생님으로서 70평생을 지켜줬던 아테네 법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부분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줬던 나의 조국의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아테네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야. 그러니까 난 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악법도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라도 무조건 지켜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악법도 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그 맥락에는 나쁜 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많은 위정자들이 그걸 갖다 잘못 오도를 하고 그걸 갖다가 오도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아테네 나의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야. 너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아테네 너희 조국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한 말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와전시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학생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에이스홀에 있는 학생들 더 없습니까? 아, 네. 그러면 우리 네, 시간 때문에 우리 민경 학생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죽음에 대한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죽음이나 또 내가 당할 불이익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념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냥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실 제일 쉽게 떠오르는 말은 솔직한 심정으로 제일 떠오르는 말은 이제 이건 소크라테스랑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선생님은 이제 종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종교 생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다스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건 종교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까도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런 가르침에 따르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토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갖다가 딱 한 번 생각해가지고 아 이것이 내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또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도 이것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대한 검토하는 작업이 없는 판단은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기가 검토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다른 반대에 붙여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자기가 밀고 나가야 될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게 또 어찌됐든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또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박수 한 번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아쉬움을 좀 이렇게 메꿔보고자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좀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스러움이 있으셨는지 나중에 또 설문으로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전달 사항을 좀 전달해드리고 이제 고전 아카데미 1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대면 여기 에이스홀에서 대면 강의와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지금 현재 녹화 중에 있고요. 녹화된 내용을 내일 일과 중에 학생 공지 사항으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게시 기간은 내일부터 해서 유튜브는 계속해서 게시가 될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보셔도 됩니다. 네. 대신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동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강의식으로 저희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소중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또 머릿속에서 또 흘러가겠죠.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나름의 사색을 하고 사유를 하는 것을 기록하는 활동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7월 4일 일요일 자정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종회기원의 양식지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공지상에 첨파일로 첨부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성실하게 워드 타이핑으로 작성을 해주셔서요.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누락이 생겨서요. 활동지 말고 설문 참여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요거 두 가지를 잘 충족시켜준 학생에 한해서 생활기록부에 자율활동으로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목적은 생활기록부 기록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교장 선생님의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시트 양식과 유튜브 링크는 내일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중에 공지를 할 거고요. 7월 4일 일요일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성실하게 해주시는데 한 줄 뭐 이렇게 한 줄씩 답변하신 친구들은 다시 제가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내주셔야 되고요. 공지사항에 나온 형식대로 파일, 그 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도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냥 사실은 이걸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굳이 안 남겨줘도 오늘 이 내용만으로 충분하다 하신 친구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사유하시면서 생활기록부에도 적고자 하신 친구들은 이거 지금 공지한 내용들대로 활동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학생공지사항으로 전달할 테니 첨파에 참고하시고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제출이 안 되면 오늘 이렇게 오시거나 줌으로 참여했어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이제 고전 아카데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고전 아카데미는요.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날짜는 2학기 때 11월 9일에 치러지고요.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과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이게 뭐지? 이게 고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도 이미 한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요. 충분히 고전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회 고전 아카데미 또 저희가 새롭게 또 준비한 것은 토크 콘서트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한 3년 전의 모습인데요. 패널을 모셔서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박성태 선생님과 진요한 선생님 그리고 저 교장 선생님 이렇게 4명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 책에 대해서 각 교과별로 대해서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 토의, 대화 이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때 진행자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주시면서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각 교과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형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줄지 않고 우리 에이스홀에 있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좀 많이 남으시나요? 좋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